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실 것 같아서 저희 먼저 시작하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그 진주문고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정기적으로 저희 심야 책방 프로그램이라고 원래 금요일 날 진행되는데 또 내일 또 중복되는 일정이 있어서 하루 당겨서 심야 책방 프로그램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 심야 책방은 그 우리 작가 테마로 꾸려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 근처에 계시는 구병모 소설가님이 먼저 오셨고 김원희 선생님도 오시고 이번에 또 번역하시는 저희 김고명 작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김공문 작가님은 저희 진중하고 좀 인연이 깊으신데요. 저희 혁신점 오픈했을 때 당시 저희가 독자 인증샷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때 1등을 하셔가지고 저희 진주문고를 굉장히 애용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작가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 봐서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작가님 직접 인사 나누면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원이 많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도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하실 때 요거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거 마이크로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드리면 요거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작가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무공동에 사는 작가이면서 번역가인 김고명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간단히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인 1998년에 내가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재밌어하고 그다음 또 영어도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번역가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08년에 대학을 졸업할 때 마침 운이 좋게 책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번역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책이 한 50권 정도 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제가 참 번역한 책 중에 이렇게 3권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배움의 기쁨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흑인 청년이 힙합 문화의 어떤 폭력적인 힙합 문화에 빠져 살다가 거기서 자기가 철학을 알게 되고 독서를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이건 제목 그대로 우리가 흔히 중년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중년의 위기는 아니고 중년의 슬럼프일 뿐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40, 50대가 되면은 어떤 우울감, 불안감 같은 걸 느끼게 되어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행복감으로 바뀌더라.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게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잘 나가는 책이에요. 이게 자기계발서인데, 이분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인데, 자기계발서를 꽤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문장도 깔끔하고, 내용도 되게, 읽을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3권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들으시고, 이따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비롯해서 한 50권 정도를 지금 한 15년 정도 일하면서 번역을 했고요. 출간된 게. 그 다음에 제가 10년 넘게 번역가로 살면서 도움이 됐던 습관들을 정리한 게 잠깐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20가지 습관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중에는 이제 번역가가 아닌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관심이 없을 만한 습관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빼고 오늘은 딱 5가지만 추려서 여기 제목대로 집중과 활력으로 나를 개발하는 습관 5가지, 이걸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을 펼치면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책에 대단한 이야기나 교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이나 이 책을 읽으시기 전에 김고명이라는 번역가가 있다는 걸 아마 아셨던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번역가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번역을 했으면 어떤 책을 번역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그분들이 모르거든요. 제가 나온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대단한 이야기나 교훈은 드릴 수 없다고 적어놨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습관들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되게 만만한 습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의 리뷰를 좀 꼼꼼히 찾아보는 편인데 이 책의 리뷰를 보면은 여기 나오는 습관들이 거창한 습관들이 아니라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리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습관의 어떤 키워드는 사실 만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만한 습관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해보면 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습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습관 1번은 쪼개서 일하기입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일의 단위를 좀 쪼개서 해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일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 어떤 식으로 일들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뭐 50분, 1시간 단위로 일을 하시고 10분을 쉰다거나 아니면 아예 시간을 안 정해놓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앉아 있다가 쉴 때가 되면 쉬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번역을 시작했을 때 원룸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1시간 단위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시듯이 계속 우리가 시계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시간이 1시간 좀 벌써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시계를 보면 한 40분밖에 안 지나 있고 30분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시계를 보면 20분밖에 안 지나 있죠. 그러니까 시계를 본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집중을 했으면 내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때 이제 집에서 원룸에서 일했었는데 저는 이게 집에서 일하는 게 문제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유 오피스로 작업 공간을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원룸이라서 바로 옆에 뭐 침대가 있고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유 오피스에 나가봤는데 근데 공유 오피스에 나가서도 어차피 일하는 방식은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랑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인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형님이 어느 날 하나를 저를 보더니 저를 불러내서 고명아, 네가 일하는 걸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내가 괜찮은 방법 하나 알려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형님이. 그래서 그 형님이 말해준 게 이겁니다. 포모도로 테크닉. 이게 보시면요. 이게 다예요. 이 포모도로 테크닉의 내용은 25분이라고 5분 쉰다. 이게 전부인 간단한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분씩 일하던 걸 25분씩 나눠서 일해보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아마 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50분씩 한 번 일하나 25분씩 두 번 일하나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아주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이걸 제가 해봤더니 25분씩 일할 때는 시계를 거의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벌써 25분이 다 됐어? 이 정도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제가 이걸 알게 되고 얼마 후에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공유 오피스에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똑같이 원룸에서 일을 하는데도 공유 오피스에 나갈 때보다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니까. 왜냐하면 집이라서 편하니까 남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더 편한데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방법까지 알게 됐으니까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집에서 방 한 칸을 제 서재 겸 작업실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출근이고 거기서 나오면 이제 퇴근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 워낙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한 15년 정도 일하면서 마감을 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집에서 일하는데도 거의 마감을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는 프리랜서라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하시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뭐 직장 환경에 따라서 요거를 그대로 접목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대로 쓰시지 못한다면
중요한 거는 일을 쪼개서 해보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50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집중하기에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기에 알맞은 시간으로 일을 잘라서 해보자. 그게 요 포모도로 기법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의 리뷰를 보면은 이 포모도로 기법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그만큼 보기에는 간단한데 써보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꼭 굳이 시간을 일일이 잴 필요도 없이 그냥 앱스토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앱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앱을 버튼만 누르면 때에 따라서 일해라,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습관은 요 포모도로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시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게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늘어져 있고 싶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가만히 늘어져 있을 수 있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 너 이러다 도태된다? 너 지금 뭐라도 해야지. 자기 개발을 해야지.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압박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마냥 누워 있어도 뭔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쉬는데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두 번째 습관은 습관 2번 자기 개발 허투루 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자기 개발에 너무 열을 올리지 말자. 자기 개발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 예를 들자면 이게 마이크로 트렌드 X라고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한 권인데 여기에는 50가지 작은 트렌드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세컨드 피들 허즈번드라는 거예요. 이 세컨드 피들이 뭐냐 하면은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부 연주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피들 허즈번드는 그런 거예요.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부인한테 약간 얹혀 사는 남자. 그게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그런 작은 트렌드가 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 세컨드 피들 허즈번드예요. 아내가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번역이 돈벌이가 많이 안 되는 직업인데도 그럭저럭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 이거를 그냥 바이올린 부연주자 남편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은 그냥 뭐 발번역이라고 아무래도 욕을 먹겠죠.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요거를 좀 바꿔서 그럼 보조 남편 아니면 조연 남편 뭐 요 정도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뭐 뜻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뭐랄까 재미있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사실 전 번역가로서 이런 걸 보면 뭔가 귀에 딱 꽂히는 표현, 임팩트 있는 표현을 찾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뭘로 할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떠오른 게 무한도전입니다. 제가 원래 텔레비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무한도전도 즐겨봤고 뭐 무한도전에서 프로레슬링 할 때는 장충체육관 가서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무한도전을 좋아했는데 그 무한도전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박명수 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재석이 너는 1인자고 난 2인자야. 얘들아 나 여기서 2인자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컨드 피드를 허즈번드라는 말로 고민을 하는데 문득 제가 봤던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하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컨드 피드 허즈번드를 2인자 남편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뜻도 얼추 이해가 되고 귀에 확 꽂히고 재미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지금 봐도 전 스스로 잘했다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제가 번역가로서 자기 개발이라고 한다면 뭐 어휘력, 생생한 어휘를 습득하는 게 될 텐데 제가 그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하루에 국어 사전을 한 페이지씩 막 외운다거나 아니면 영어 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읽는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텔레비전을 보는 거니까 이 텔레비전을 보는 거에서 내가 텔레비전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오는 언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내가 이게 자기 개발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떤 제가 평소에 안 쓰는 말 아니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 그런 것들 그냥 따로 뭐 기록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억만 하는 정도로 그냥 이거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만 해도 저는 그게 제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저희 둘째가 이제 한 100일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텔레비전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둘째 이제 밤에 우유 먹이고 트림 시킬 때 그때 텔레비전을 보는데 소리를 어차피 켜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애가 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켜놓고 소리 다 줄이고 영어 자막만 켜놓고 텔레비전을 봐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영어의 생생한 표현들을 습득하는 자기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다가 또 전 번역가니까 저 영어 표현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했지? 요런 딱딱 이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자막을 다시 돌려봐요. 그게 저의 지금의 자기 개발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고 큰 걸 생각한단 말이죠. 하루에 1시간씩 뭐 1시간씩 뭘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어차피 우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뭔가 일을 하고 나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렇게 새로운 걸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 아니면 평소에 이미 하고 있는 활동에 자기 개발의 요소를 더할 게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자기 개발을 허투루 하기라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중요한 건 저는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거에 자기 개발 요소를 더해서 자기 개발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보자.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평소에 하는 활동 외에 또 새로운 활동이 필요하다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목표가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써서 그게 대박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게 넷플릭스 통해서 시리즈화 돼서 그게 또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제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게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걸 꿈이라고 하면서도 몇 년 동안 소설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소설 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습관 앱을 깔고 만든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제목은 김차일드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리 차일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김차일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그 내용은 소설 쓰기 3분이에요. 하루에 30분도 아니고 그냥 3분만 매일매일 3분만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한 18일 연속이나 나왔는데 이제 제가 6월 초부터 했으니까 20며칠 연속으로 계속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소설 써야겠다는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난 이미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비록 3분이지만 앞으로 이게 관성이 붙어서 계속 소설을 써나가면 언젠가는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30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소설 언젠가는 완성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그게 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큰 거, 막 1시간씩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성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자기 개발 습관 중에 또 하나가 제가 평소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그냥 무료하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 저는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러면 뭐 운전과 설거지는 어차피 큰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운전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유튜버 중에 신사임당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할 땐 불안하지가 않아요. 정체할 때 불안하지. 그러니까 제가 관성을 만들자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멈춰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만큼 불안감이 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자기개발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또 아니면 새로운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거를 작게 시작을 해보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또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일해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기 개발도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세 번째 습관은 자극적으로 살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자극, 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의 뭐 중요성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요. 특히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려고 뭐 하루에 1시간씩 헬스를 한다? 이런 거 저도 해봤지만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운동도 아까 자기계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게 시작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30대 중반 들면서 몸이 너무 체력이 약해지는 걸 느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그냥 조금씩 달리기를 하고 헬스장에 가고 그래서 한 주 3일 정도 운동을 하면서 그 기본적인 체력은 관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운동을 완전히 끊으면서 한 2년 동안 운동을 끊고 살았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제가 애 둘을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요번에 저도 이제 운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제목은 근육 몬스터. 엄청 거창한데 내용은 그냥 운동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운동을 너무 하기 싫으니까 하루에 10분씩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한 20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마 몇 년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거기서 저자가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하겠다고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건 습관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헬스장에 내가 집에서 나가서 헬스장에 간 것만 해도 운동을 한 걸로 치자.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습관을 이뤄나가는 성취감을 느낄 때 운동을 더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운동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요거 보면 요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오늘 3분을 달렸다. 이래봬도 내 인생 최고 기록을 3분이나 늘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3분을 달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저자가 불안증이 너무 심한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집 밖에 못 나가던 거예요. 근데 매번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자기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날은 그냥 추리닝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를 꾸준히 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걷다 서다 했는데 3분만 했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걸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작가는 비록 3분일지언정 아니면 나가서 뛰지를 못하고 걷고 올지언정 꾸준히 나가서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 후에는 자기가 런던 시내를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 또 달리기로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달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달리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루에 3분씩 달리기를 하면서 조금씩 그 달리기에 관성을 붙였더니 자기는 달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달리기가 됐든 헬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미 운동을 하고 있다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롭게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짧게 생각하는 게 전 시작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3분, 5분 이런 시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스쿼트 하루에 5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는 거고 안 하더라도 내가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래도 오늘 뭔가를 해냈어.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운동에 관성을 붙여보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운동은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활동이라면 저는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첫째를 낳고 한 1년쯤 됐을 때 제 상황이었어요. 그 육아는 뭐 처음이라서 워낙 힘들기도 한데 저는 또 집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 첫째가 지금 이제 둘째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첫째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기 거실에서 아니면 저 방에서 거의 하루 종일 울고 떼쓰고 신경질 내고 그럼 걔 엄마는 또 달랜다고 막 힘을 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좀 애가 우는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첫째를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하는 것과 또 애가 가끔 힘들게 하는 것도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달을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이러다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일주일에 딱 하루만 저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뭘 해볼까? 뭘 하면 이런 기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미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평소에 그림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미술학원에 갔는데 이 미술은 제가 해보니까 번역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번역은 앉아서 말없이 집중해서 글을 쓰는 거라면 미술은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혼자 말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 뭐 그런 게 별로 안 들었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은 그냥 뭐 한 달인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 내가 뭘 할까? 내가 계속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뭘 할까 생각을 찾다가 여기 경상대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벨칸토 발성이라는 제목으로 성악교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악교실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첫날 이제 성악교실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딱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이거 계속 다녀라. 제가 왜냐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봤대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첫째를 키우고서 거의 웃음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 주약동에서 가오동 넘어서 이제 충북공동 이제 들어오는데 그 운전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밤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을이었는데.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내가 막 흥얼거리고 막 몸이 그냥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그거 갔다 온 거 마음으로.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도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서, 빨리 다음 주 금요일에 와가지고 내가 여기를 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성악이 저한테 몇 달 동안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나갈 수 없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삶에 활력이 되는 일상에서 뭔가 벗어나서 나한테 힘이 되는 활동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특히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자극을 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물론 나한테 맞는 건 다 각자 취향에 맞아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 기준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당연히 나의 기분입니다. 근데 그 기분이 언제의 기분이냐? 전 갈 때의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집돌이라서 무슨 일이든 밖에 나가려고 하면 너무 귀찮고 가기가 싫거든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모임이라도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관성이죠. 그러니까 나갈 때의 기분으로 내가 이 활동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냐? 저는 들어올 때의 기분. 제가 그 성악 수업을 듣고 들어왔을 때 막 그렇게 막 뛰듯이 기쁘고 막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나갈 때야 기분이 어땠든 간에 들어올 때 내가 이거 짜릿하다, 뿌듯하다, 재밌다, 행복하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그게 나에게 활력소가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습관은 우리가 일상에 자극이 필요하다. 그 자극을 주는 활동으로
첫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우리가 뭐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짧게 시작을 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는데, 그 활동은 무엇이냐? 내가 들어올 때 짜릿하고 기분이 좋은 활동이다.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아주 많은 생각도 있고 아주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이 계속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일 화장실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들도 전 비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습관은 배설하는 글쓰기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체육도 있고 음악, 미술 이런 예술 활동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좋고요. 근데 거기에 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저는 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글쓰기의 어떤 배설 효과를 체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이 쌍욕을 해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20년 전에, 훈련소에 있을 때였어요. 이 훈련소에 있는데, 훈련소에 있으면 밤마다 불침번을 서거든요. 밤에 자다가 깨서 1시간씩 그냥 복도에 나가가지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제 차례가 돼서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동기가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깨워도 얘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그렇다고 바로 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대가 안 되면 대형 사고라서 아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나갔어요. 내가 안 그래도 피곤하고 내일 또 피곤한 훈련이 있는데 교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을 더 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떠냐? 이랬어요. 진짜 머리를 진짜 설모로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에 잠이 너무 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진짜 여기 끝까지 나가가지고 서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제 마침에 이 주머니에 이제 수첩이 있고 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1시간을 또 서야 되는데 할 일도 없고 화도 너무 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 글이라도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솔직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한 20분 정도 진짜 분노에 차서 막 글을 막 썼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20분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마음에 있던 그 분노가 뭐 다 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화가 여기까지 차 있었다면 진짜 이 배꼽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로 제 솔직한 감정을 풀어내면서 제 마음에 있던 옹혈이들이 많이 풀린 거죠. 그때 저는 이 글쓰기에 이런 힘이 있구나. 그 전에도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뭐 이것저것 썼었지만 그때 비로소 이 글쓰기가 감정과 생각을 배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를 더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이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꼭 그런 저같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좋고 내 머릿속에 드는 잡념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거를 우리가 뭘로든 배출을 해줘야 저는 마음과 머리도 생각과 감정이 순환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배출의 방법의 하나로 저는 글쓰기라는 간편한 방법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추천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글쓰기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난 써봤는데 나 이 글쓰기 내가 글을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서 쓰기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쓰려고 하지 마라. 이게 책인데요. 지금은 이게 절판이 돼서 구할 수 없는 책인데 이게 뭐냐 하면 퓰리처상 수상 작가의 유혹적인 글쓰기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퓰리처상 같은 유명한 상을 받은 작가들을 인터뷰한 거를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정말 의외인 게 그렇게 유명한 상을 받은 이 대작가들도 글쓰기는 너무 힘들다. 나는 내 글을 보면 너무 못 쓴 것 같아. 이런
뭐랄까 자괴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어차피 글이란 건 잘 쓸 수가 없는 거다. 글을 잘 쓰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100점짜리 글이 있다면 내 글은 단순히 60점, 70점만 해도 그 수준에서 만족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되게 글을 잘 써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고 제 글을 쓸 때마다 나도 되게 글을 못 써. 이렇게 써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요.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나는 이제 그래 좋아. 난 글 못 써. 그럼 60점, 70점짜리 글만 쓸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글쓰기가 재미있어졌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사실 글쓰기를 좋아하면서도 나의 글쓰기의 한계를 느껴서 못 쓰고 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환점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글을 또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글은 못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나는 글을 못 써. 그럼 난 60점, 70점짜리만 할래. 아니 50점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여러분이 쓰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써봤더니 내가 글쓰기에 부담이 없으니까 글쓰기가 재밌어지고 재미가 있어지면 나도 모르게 글을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글솜씨가 더 늡니다. 글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일단 써내는 게 더 글쓰기를 향상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를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50점, 60점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걸로 생각하고 글쓰기를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일단 쓰셨으면 저는 온라인에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왼쪽은 제가 브런치라는 카카오의 글쓰기 플랫폼에 올리는 거고 오른쪽은 제가 인스타에 요즘 올리는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너무 사적이고 그런 내용이라서 내가 올리기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는 뭐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기왕에 쓴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그 글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글들이 쌓여서 나중에 나의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퍼스널 브랜딩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뭐 내가 동종업계 사람들이나 나랑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물론 꼭 그렇게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왕에 쓴 글이면 그냥 아깝게 버리지 말고 온라인에 나만의 공간에 블로그가 됐든 SNS가 됐든 모아두시면 뭔가 쓸만한 가능성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가 정리를 하자면 마음과 어떤 정신에 많이 쌓인 것들을 배설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자. 근데 글을 쓸 때는 기왕이면 글을 쓸 때는 너무 잘 써야 되겠다는 부담을 버리고 그냥 한 50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기왕에 쓴 글은 온라인에 올려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도 사용될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글까지 쓰면서 마음을 배설을 했는데 그러고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거든요. 내가 일도 집중해서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을 하고 한 7년쯤 됐을 때 굉장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한 달 정도 끊겼어요. 근데 전 프리랜서니까 그 전에도 일이 끊긴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7년 차에 일이 끊기니까 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7년이나 일을 했는데 여전히 인정을 못 받고 자리를 못 잡고 있구나 이런 되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걸 찾아봐야 할 때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번역을 시작했으니까 직장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나이는 30을 훌쩍 넘겼고 그 다음에 번역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역으로는 이게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일 할 것도 없네? 이러면서 되게 큰 좌절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5번째 순간. 내 일과 내 일을 믿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그 가치가 인정받는 미래가 올 거라는 걸 믿자는 거죠. 제가 그렇게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에 전 텔레비 보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힐링 캠프라는 예능 기억하실 건데 그때 이
류승수 배우가 나왔어요. 류승수 배우가 이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영화 고지전을 찍을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은 장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찍고 나서 주변 배우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해서 이 장면이 나가면 내가 진짜 주목을 많이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영화가 개봉돼서 극장에 가봤더니 그 장면이 통째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잘려버렸대요. 그러니까 기대를 막 했었는데 그 장면이 완전히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실망하고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소속사에 나 이제 연기 안 한다, 나 이제 은퇴할 거야, 이런 은퇴 선언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류승수 배우가 그때 이제 시리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차태현 씨가 그러더래요. 형, 아직 형의 때가 안 왔을 뿐이야. 더 해봐. 유승수 씨는 야, 너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차태현 씨가 하는 말이, 아니 형이 고지전으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형이 생각한 때이잖아. 근데 인생의 때가 꼭 형이 생각한 대로 오는 건 아니거든. 형이 지금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형의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인데 그때 류승수 씨한테는 그 말이 되게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승수 씨가 계속 연기를 했고 결국엔 이제 힐링 캠프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마침 저도 저 프로를 보면서 저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7년 차에 슬럼프에 빠졌던 건 제가 번역을 시작할 때 내가 한 7년 정도 일하면 내가 이 업계에서 인정받고 일도 안 끊기고 내가 번역한 역사들도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럴 거라고 기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딱 7년 차 정도예요. 근데 7년 차에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한 달씩 끊기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좌절감이 들었던 거죠. 그때 이제 류승수 씨의 그 프로를 보고 그럼 좋다, 그럼 나도 내가 이 일을 허투루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내가 10년까지 해보고 그때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해서 10년까지 버텼더니 10년까지 버티는 건 힘들었어요. 근데 10년 차가 됐을 때 제가 아까 말한 그 마이크로 트렌드 X라는 책을 맡게 됐는데 그 책이 제가 번역료를 원고지당 4,000원을 받았어요. 번역료는 이제 원고지당으로 받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한 기준으로 출판 번역에서 4,000원이면 업계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돈 좀 주고 맡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차 오기까지는 되게 힘들었지만 10년쯤 되니까 제가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더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한 14년 정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 번역을 계약한 책은 이제 장당 5,000원을 받았어요. 이거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계약을 해 주실 때도 번역가님 이 정도면 저희 출판사에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번역계에서 엄청 빛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인정을 받고 조금은 빛나는 제 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힘든 순간들을 넘길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빛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류승수 씨의 프로그램을 보고 그 즈음부터 저는 이거를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고요. 누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제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표현일 필요는 없지만, 똑같은 표현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겐 다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내가 그런 나를 믿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비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결국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늘도 그 믿음에 부응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시기가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버티려면 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왕에 내가 잘 되는 걸 믿는다면 그거를 내가 잘 되는 그 순간들을 한번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또 제 예를 들자면 이게 지난달에
혁신점에 황보름 작가님이 오셨어요. 그 휴남동 서점 요새 되게 잘 나가는 소설이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름 작가님이랑 이제 인스타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인스타 친구예요. 그래서 보름 작가님 오셨다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저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보름 작가님의 이제 북토크를 듣고 있는데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난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게 보름 작가님한테 미안하지만 이 장면에서 보름 작가님이 지워지고 저기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공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저기서 북토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더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보름 작가님 북토크가 끝나고 작가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팀장님이랑 인사를 하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작가님도 북토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럼 다음 책 나오면 한번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벌써 2년 묵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북토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었어요. 지금 봐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근데 며칠 후에 또 이 팀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6월 23일 날 이 책으로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겠죠. 근데 저는 원래 뭔가를 되게 새로운 걸 도전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데 앞에서 막 빼고 머뭇거리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제 생애 첫 북토크예요. 근데 이걸 제가 하겠다고 선뜻 말한 거는 제 머릿속에 제가 북토크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그리고 났더니 나는 북토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내 머릿속에 난 북토크를 하는 사람인 게 기정사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토크를 하자는 기회가 왔을 때 저 그거를 선뜻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자는 게 물론 끌어당김의 법칙 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잘 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전 우주가 합심해서 도와준다. 뭐 이런 법칙도 있지만 뭐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그게 내 머릿속에 기정사실이 되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는 믿음과 어떤 그런 이미지화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운동선수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합 전에 다음날 내가 시합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에 헤일 메리 샷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성모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슛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농구로 치면 이제 농구 끝나기 한 3초 전에 내가 공을 잡았어. 네. 근데 내가 내 코트에서 저쪽 코트로 달려가긴 너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맞아요. 제발 들어가요 성모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저 멀리 골대에다가. 근데 그렇게 던져서 들어가면 정말 대박이 되는 거고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던질 수 있느냐 못 던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던진다면 뭐 성공할 가능성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머뭇거리다가 못 던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 헤일 메리 샷을 아무나 날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막판에 이 중요한 순간에 3초만 남긴 순간에 내가 공을 잡았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저기까지 코트까지 달려갈까? 아니면 내가 쟤한테 패스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3초는 금방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기회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전날 헤일 메리 샷을 날리는 걸 내가 머릿속에 그려봤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헤일 메리 샷을 던지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걸 그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삶에서 이런 헤일 메리 샷을 던져야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크고 작은 기회들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가 그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망설임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인생의 헤일 메리 샷을 날릴 수 있으려면 그게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으려면 내가 그런 걸 날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이룬 모습, 아니면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
그런 순간들을 내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스타에 나 라디오 나중에 한번 나갈 거야. 라디오 출연해서 더 유명해질까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제 방에 보면 이 옥스퍼드 블록으로 MBC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다 보면 뭐 언젠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져서 라디오 출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라디오 출연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겁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라디오 출연하는 것들을 그려봤으니까 난 출연하고 그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5번째 습관은 우리가 나의 가치와 그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라는 걸 믿자. 그리고 기왕에 믿을 거면 그거를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내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5번째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집중과 활력으로 나를 개발하는 습관 5가지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쪼개서 일하자. 이제 포모도로 통해서 25분씩 일하는 걸 해보자. 그 다음에는 자기개발 허투루 하기. 자기개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하던 활동에 자기개발 요소를 더할 수 있는 게 찾아보자.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활동을 해야 된다면 그걸 짧게 3분이든 5분이든 시작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관성을 만들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극적으로 살기.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어떤 활력소가 되는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활동을 찾아야 한다. 그 찾는 기준은 내가 돌아올 때 행복한 기분이 드느냐다. 그게 3번째 습관이고요. 4번째, 우리가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것도 꾸준히 배설을 해줘야 된다. 그 수단 중에 좋은 것은 글쓰기인데 우리가 글을 쓸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쓰려고 하지 말고 50점, 60점만 하는 걸로 만족하자. 그리고 글을 썼다면 SNS에 올리자. 그리고 5번째 습관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믿고 나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가 실현될 날을 발현될 날을 믿자. 그 믿는데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서 내 머릿속에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뭐 궁금한 게 있다면 여기서 바로 푸시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집에 가는데 뭐 궁금한 게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뭐 저한테 뭔가 피드백을 주시고 싶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제가 구글에서 제 이름 김고명으로 치면은 김곰닷컴이라고 제일 위에 제 웹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통은 뭐 24시간 안에 늦어도 한 72시간 안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풀고 가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뭐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시면 그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북토크인데요. 이렇게 많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제한 드리고 시간을 맞추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칼같이 맞춰주셨어요. 아니,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신청 드릴 때 여기 습관 2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가로 일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한 습관이 20가지 있긴 하지만 이 중에 5가지를 뽑아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이 중에서 뭘 5가지 뽑으실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것들과 작가님이 뽑아주신 게 좀 다른 지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책에 보면 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더 간단하게 사실 북토크에서는 책 읽고 더 못 물어보는 걸 물어보는 거고 책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전 질문 들어온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2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항상 나를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어떤 비결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질문 주신 분 어느 분이시죠? 네, 질문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고 어제 서점에 왔다가 그 포스터를 보고
왠지 끌려서 왔어요. 네, 근데 오길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냥 그 문구 자체가 책 제목도 그렇고, 오늘의 내용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아까 여기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갈 때 기분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저는 사실, 그, 제가 그 사람들이 막 오뚜기 같다, 막 이렇게 막 에너지 넘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든 좌절이 많아가지고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유지를 하거든요. 그게 저는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이렇게 뭔가 나를 좀 일으키게 하고 나를 좀 더 리프레시하게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뭔가를 찾는 거 말고도 어떤 부분이 있을까? 더 나를 조금 더 그러니까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냥 그런 점이 저도 좀 저는 사실 제가 그런 걸 늘 찾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가족이 뭔가 응원해 준다고 해서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나에 대한 그런 에너지랄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점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글쎄요, 예전에 막 명상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됐어요. 저 요가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런 게 내 삶에 분명히 나를 깨닫고 힘을 주는데 도움이 됐었는데요. 사실 요즘 저한테 힘이 되는 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인스타그램에 글을 썼는데 전 되게 막 유쾌한 사람인 척, 재미있는 사람인 척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게 저의 인스타의 페르소나거든요. 물론 제 안에 제가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 육아를 하니까 막 유쾌하고 재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도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렇게 어떤 제 안에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들을 뽑아내서 제 페르소나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이 저한테 왜 활력소가 되냐면 그렇게 만든 내 모습이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나는 항상 쾌활하고 유쾌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평소에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스타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볼수록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 내가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만 하는 거지만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분명히 나 오프라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여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계속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유명해져서 책을 많이 팔려고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내가 만든 나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모습이 내가 좋아서 더 인스타를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인스타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저의 경우를 물어보셨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힘든 시기를 버티는 힘은 저는 그 인스타를 통해서 거기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모습에 다가가는 걸 보는 것. 그리고 또 인스타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나쁜 말은 거의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만든 이 모습이 사람들이 좋아해 주네? 그러면 좋아. 나 이걸 좀 더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네? 좋아. 그래, 나도 그런 좋은 감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더 그런 게 제가 원래 진주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이제 진주로 이직을 하면서 전 진주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여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제가 번역을 하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니까 직장도 없고 거의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워낙 또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그게 크게 타격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알게 모르게 제가 심심하고 뭔가 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그런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저는 요새 인스타를 통해서 채우고 있어요. 워낙 또 코로나라서 더 모임이 없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그 인스타를 통해서 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삶에서 힘들 때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저희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진주문구도 자주 올려주시고 하셔서 엄청 밝게 보이고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좀 자기 정체성, 자기 동일성 같은 거를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지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게 나야, 이게 내가 모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캐릭터화 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해 주신 분 한 분 더 있는데요. 그 번역 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 어떤 식으로 일을 받으시는지 질문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정민기님 오늘 안 오셨을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학원을 나온 뒤 번역 일을 보통 어떻게 받으시나요?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이러한 부분이 일을 구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번역가라는 직종이 미래에 사라지는 직종 중 하나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는 번역을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번역가가 꿈인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1년 전에 김효원 번역가님이라고 번역가님이 있는데 그분 블로그를 알게 돼서 그분 블로그를 계속 들락거렸는데 거기서 마침 바른번역이라는 번역 에이전시에서 이제 번역 아카데미를 시작한다더라. 그래서 그 번역 에이전시 아카데미를 들었어요. 그 아카데미를 듣고 나서 그때가 이제 초창기니까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번역을 할 기회가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그걸 첫 해에 듣고 김효원 선생님이 고명 씨 일 시켜볼 만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저는 일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바른번역이라는 그 에이전시에 여전히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 에이전시 지금도 여전히 에이전시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게 초기에는 저를 이렇게 지목해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잠깐만 제가 길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그러면 중원이가 말을 걸게요. 계속 해주세요. 예, 길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른번역 에이전시가 어떤 구조냐면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우리가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번역가 몇 분 추려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샘플 번역을 받아보고 그분 중에서 고를게요. 주로 이렇게 번역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10년 차 될 때까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일했어요. 바른번역에서 이런 책이 올라왔습니다. 샘플 번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샘플 번역해서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못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출판 번역에 어떻게 입문하냐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인맥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출판계에 인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출판계에 없는 인맥을 만들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번역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번역 아카데미, 저 같은 경우는 바른번역에서 하는 글밥 아카데미를 나왔거든요. 그 번역 아카데미에 가서 아카데미를 듣고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는 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일을 받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쉬운 방법이다. 번역이라는 게 입문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공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름아름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쉬운 게 번역 아카데미를 듣는 거다. 그 다음에 번역이 사라질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번역을 하겠다 하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면 또 동료 번역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일이 별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10년이 넘게 일했는데 평균 번역 단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번역을 시작할 때도 번역가 선배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번역료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동안은 번역료가 크게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제가 번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계 번역이 정말 가소로운 수준이었어요. 인간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저도 이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이거를 기계로 번역을 했다고? 물론 인간의 번역에 아직 못 미치죠. 근데 제가 10년 동안 느낀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엔 뭐 AI가 더 발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번역가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책 번역도 AI 번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일단 AI한테 맡기고 번역가는 검수만 좀 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역가라는 직업이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가지 않을까? AI가 발달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놀라운 거는 번역도 여러 가지 번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책들 판권이 끝난 옛날 책들 여러 출판사에서 경쟁적으로 번역해서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옳은 번역이나 정답인 번역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번역가가 제일 먼저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고 그 독자 맥락에서 다시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면 좀 번역도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번역도 단순히 어떤 보조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그 독법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최근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네. 번역 논란 이런 거 보면서 네. 좀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뭐 준비된 질문은 요 두 가지 정도였고요. 편하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질문 제가 궁금한 게 먼저 있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것저것 이렇게 활동하실 때 툴들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습관 앱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책에도 몇 가지 툴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툴 중에서 좀 범용적으로 저희가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추천하는 툴이 있다면 툴 몇 가지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거요? 제가 맥을 써가지고 아마 윈도우 앱은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요긴하게 쓰는 건 아마 윈도우에도 그런 앱들이 있을 거예요. 단축키를 지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띄울 수 있는 앱이 아마 윈도우에도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가라서 사전을 하루에 몇백 번씩 찾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전 띄우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키보드로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바로 사전으로 넘어가서 사전 찾고 바로 다시 제가 쓰는 에디터로 넘어와서 글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내가 반복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런 매크로라고 하나요? 그런 매크로 기능을 쓸 수 있는 앱을 구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키보드 단축키만으로 그러니까 손을 굳이 넓게 움직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시면 일의 효율이 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글쓰기 말씀드렸는데 글쓰기 같은 거 보통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컴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띄워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글쓰기에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띄우면 메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화면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화면이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시려면 아마 휴대폰 앱도 그렇고 컴퓨터 앱도 그런 게 있을 텐데 포커스 라이팅? 이런 식으로 치면은 많은 앱들이 나와요. 그런 게 뭐냐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검은 화면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글을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확실히 그걸 썼을 때 글쓰기 효율이 훨씬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데 정신을 안 뺏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앱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단축키 앱이랑 포커스 라이팅 앱. 그렇게요. 습관 앱은 어떤 앱이에요? 네. 습관 책 빼고 습관 습관 앱이요? 어떻게 쓰세요? 그걸 리핏이라고 아이폰용 앱인데요. 다른 안드로이드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나중에 찾아봐야겠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질문. 오늘 처음 북토크인가요, 진짜? 네. 제가 이 책 나왔을 때 바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 행사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우선순위가 좀 밀린 점이 있었습니다. 네, 양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좀 미뤘다가 오늘 오전에 책 마저 다 읽었는데요.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단축키 하는 부분이나 포커스 라이팅 하는 그런 것도 설명을 자세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편집이 좀 궁금했었는데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원고가 끝나고 팁이라고 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출판사에서 기획해서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드신 건가요? 예, 그건 제가 원고를 이렇게 넘길 때 매번 그렇게 팁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원했던 게 좀 실용적인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습관도 실용적인 거 위주로 적고 근데 또 더 실용적인 팁들을 간단하게 달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매번 달았습니다.
이게 깨알같이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책으로 이게 보여져서 네,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 억지로 막 질문시키고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어차피 다 이렇게 DM 보내시거나 메일 보내실 거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참 좋은데. 네, 네, 네. 마이크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냥 기초적인 질문인데, 저도 외국어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작가가 되신 건지 궁금해서 그 번역하는 일이랑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이랑 많이 좀 공통점이 있나 싶어서 그런 게. 네, 공통점이요? 네, 공통점. 예. 사실 제가 번역가가 된 게,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한동안 제가 이제 글쓰기가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역가가, 번역가가 됐을 때는 제가 한동안 글을 안 썼어요.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제가 왜 작가가 되고 싶냐고 생각했냐면, 일단 번역은 별로 돈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번역료 자체가 너무 짜서. 그래서 물론 작가는, 성공한 작가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알지만, 그럼 내가 뭐 성공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지.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번역을 하면서 제가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게 제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이 번역이라는 일 자체의 한계가 원문이 있으니까 이 원문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함부로 뺄 수도 없고 거기 없는 걸 함부로 더할 수도 없고. 근데 저도 번역가이기 이전에 독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원문에 내가 뭐만 더 더하면은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고 뭘 더 빼면 더 자연스럽게 읽힐 것 같고 이런데 내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내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이제 욕망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제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번역과 글쓰기가 비슷한 거라면 뭐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게 제일 비슷하죠. 아무래도 저는 사실 문장 만들면서 고민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뭔가 수학 문제처럼 답은 없지만 마치 수학을 푸는 것처럼 뭔가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가까운 문장이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쾌감이 있어서 저 문장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게 비슷한 점이라면 또 번역과 내가 쓰는 글의 차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도. 내가 쓰는 글은 내가 뭐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걸 쓰다가 내가 쓰려던 표현이 어려워.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우회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번역은 이미 저자가 써놓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워도 어떻게든 한국어로 맞춰서 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내가 아니 이 돈 받고 이 고생을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내 글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번역도 재미있는데 번역보다 내 글을 쓰는 게 지금은 더 재미가 있어요. 듣다가 보니까 지금 하루에 3분씩 쓰고 있는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거요? 네. 그거 아니 이게 제가 가끔 어디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되게 센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피칠갑 소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의 딸이 나쁜 남자한테 나쁜 짓을 당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우시라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나쁜 놈들을 그냥 처단하는 피해 응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약간 웹소설 느낌. 예, 약간 제가 처음에는 웹소설도 웹소설 한번 감성? 써보려 했는데 그건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습작으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다음 달 그 심야 책방 프로그램으로는 그 진주에 있는 발코니 출판사라는 그 출판물을 내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거기 대표님이 오셔서 책도 쓰신 분인데 내 책 써서 출판하는 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작가님도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잠깐 홍보 드립니다. 네.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네. 습관을 만들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습관을 만드는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틈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도 그냥 일상에서 있다가 아, 이 시간 좀 시간이 비니까 해야지 아니면 이제 아내가 애들 볼 때 여보 나 운동 좀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운동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 소설 쓰는 것도 이제 일과 중에는 시간이 별로 안 나서 그냥 보통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3분씩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실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틀을 잡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이미 그런 습관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을 잡아야 된다고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매일 하자. 근데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 책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책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책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필요한 분한테 드리는 걸로 할까요? 필요한 분이 말씀하신 네, 필요한 것처럼 분이 드리는 걸로. 네. 이거 첫 번째 책은 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거는 자기계발 서적이에요. 내가 이게 아마 원제가 뭐였더라? 지금 하여튼 이게 15가지 성장법을 적은 책인데요. 이게 제가 워낙 오래된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책이라서 지금 그런데요. 이게 제가 번역한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갔고 어떤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인데 근데 이분이 되게 설득력 있게 또 사람한테 자극이 되게 글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번역하면서 되게 많은 자극을 받았거든요. 이건 제가 추천하는 자기계발서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년에 불안감이 온대요. 우울감이 생기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 원숭이한테도 나타나고 다른 동물들한테서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이제 50, 60이 되면 다시 나의 행복도가 반등한다. 그 내용을 담은 인문학 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움의 기쁨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죠. 최근에 나온 책이고 사실 제가 너무 아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막 힙합 가사도 많이 나오고 쌍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심혈을 다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힙합을 안 듣는데 힙합 가사 라임 맞춰서 번역하려고 매일 힙합 듣고 힙합 라임 쓰는 법도 매일 익히고 필사하고 그랬는데 이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번역 되게 잘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책이 그렇게 뭐랄까 크게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최근에 너무 아쉬운 책인데 내용은 좋습니다. 무작정 힙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흑인 청년들이 힙합 문화에 너무 경도되어 있는데 그 힙합이 미국의 힙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이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그거를 듣고 그것만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자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나는 대학에 와서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서 다른 세상을 알게 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고 사실 배움의 기쁨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 학구적인 책 같지만 보시면 정말 쌍욕이 난무하고 그냥 막 성적인 막 문란한 성생활도 나오고 되게 저자가 이런 거 부끄럽지도 이런 걸 쓸 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흑인들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책이라서 이거 읽으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이번에 원하시는 분 드리기로 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내가 이 책을 갖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책을? 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에도 좀 드렸어요. 네. 예. 딱 주인을 다 찾아가네요. 마지막 책은 저쪽에서 손 들어서 어디? 드릴게요. 네. 네, 오늘 김용희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재밌는 프로그램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서 읽기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원서 읽기. 네. 네.
원세일 아,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워낙 하루 종일 이기는 거라 가지고. 아, 그런가? 아, 제가- 그렇구나. 네. 제가 재밌는 프로그램 또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진주에 동네에 재밌는 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명한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저희 작가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주에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진주문고에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사인 받으실 분 여기서 사인 받으시면 되고 저희 끝나고 기념 촬영도 할 건데 저기 앉으시면 저쪽에서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 아, 예. 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인사.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빼고 해도 될까요? 예.